이번에 1000개 업체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 자동차 업체 1000개 나왔고 신차 월드 프리미어가 100개가 나왔어요. 아무리 좋은 전기차를 내놓고 새로운 뭔가를 좀 보여주더라도 네. 파격성이 없으면은 보도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와요. 굉장히 우리 입장으로서는 좀 무서운 일이 이번에 공개가 됐다라는 겁니다. 소디움 배터리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말 그대로 소금으로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 거의 반의 반 정도로 싸집니다. 전기차 가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고 싸고 안전한 ESS를 굉장히 많이 퍼뜨릴 수 있다. 초급속 충전 인프라를 깔 때 전력망을 굉장히 많이 깔아야 되는 건데 그거를 보완시켜 줄 수 있는 게 ESS가 될 수 있다. 압권 시작합니다. 요즘에 상하이 모터쇼가 굉장히 떠들썩합니다. 글쎄 뭐 일반인 분들은 그렇게 큰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데 특히 이제 기술 업계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자동차 업계에 계시는 분들은 진짜 너무 놀라고 있어요. 심지어 또 바로 얼마 전에 서울 모터쇼가 있었잖아요. 저희 류종훈 기자도 서울 모터쇼 다녀왔었는데 서울 모터쇼의 분위기가 굉장히 좀 안타깝지만 한산했던 것에 비하면 상하이 모터쇼는 굉장히 화려하고 정말 전 세계 수많은 자동차 업체들까지도 상하이 모터쇼에 방문을 해서 정말 버글버글한 움직임까지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와 이게 어떤 뭐라고 할까요? 중국이 패권을 가져가나? 그 이야기를 류종훈의 류빌리티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류빌리티 류종훈 기자입니다. 네. 근데 네. 그 진짜 사람 수도 상하이 모터쇼가 훨씬 많았어요? 아유, 비교할 수 없어요. 비교할 수 없을 네, 정도예요. 상하이 오토쇼는 옛날부터 규모는 원래 컸는데 내실이 별로 없었거든요. 예전에는. 그런데 이제 중국의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업체들이 굉장히 기술력이 높아지잖아요. 네. 그걸 알 수 있는 게 차가 좋아져요. 일단은 처음에는 예뻐집니다. 차 예전 이제 디자인들 보면은 중국 차 보면 누가 봐도 딱 중국차. 중국스러운 네. 문제. 그랬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디자인이 어느 정도 약간 유럽 차나 미국 차나 한국 차 같은 세련되게 딱 변해요. 네. 그리고 나면은 실내가 그 다음에 바뀝니다. 내장재가 좋아지고 딱 열었을 때 냄새 안 나고. 그전엔 냄새가 났어요? 딱 열면 본드 냄새 나죠. 본드 냄새? 본드 네. 냄새 나고 그 이제 인조 가죽 특유의 그런 냄새가 나고. 비닐, 고무 냄새. 맞아요. 네, 고무 누가 냄새. 봐도 건강에 안 좋을 것 같고 그런 느낌이었죠. 환경으로만 나올 것 같은. 조금 옛날에. 네. 그랬죠. 네. 그래서 좀 나아지면은 이제 보기는 괜찮아. 근데 만져보면 별로야. 이렇게 좀 바뀌다가 이제 외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레거시 정도의 위치로 올라오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파워트레인이죠. 네. 엔진, 변속기, 뭐 승차감 이런 게 이제 그 다음에 좋아지는 건데 중국은 그거를 그냥 제꼈어요. 그 단계를 스킵을 했다고 보셔도 됩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얘네는 엔진 기술을 가지려고 폭스바겐, 현대차. 우리나라는 쌍용차, 쌍용이에요? 쌍용도 있었죠. 맞다. 상하이 자동차가 네. 쌍용 그때 이제 기술 가져간다고 할 때 그때 이제 자동차 만드는 기술 그리고 이제 파워트레인 관련된 기술 많이 가져갔었고 말씀하셨던 현대 같은 경우에도 베이징 현대가 이제 합작사를 만들었었고 네. 기아 같은 경우에는 동풍, 열달, 기아 세 개 회사가 합쳐서 또 합작사를 만들었고 이러면서 수많은 합작사를 만들면서 파워트레인과 자동차 만드는 기술들을 많이 가져갔죠. 배워갔죠. 네. 배워갔는데 근데 얘네가 그때 엔진 기술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엔진은 독일만큼 잘 만들려고 보니 100년 걸릴 것 같은 거예요. 진짜로. 안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마침 그때 중국에서는 정책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백인 계획이라고 했던 인재 정책에서 나왔던 게 기초과학을 많이 했어요. 기초과학 인재를 굉장히 많이 키우다 보니까 배터리 여기에 대한 인재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네. 배터리 기술이 좋아지다 보니까 배터리를 활용한 전기차에 대해서 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때 컨센서스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2010년대 초반입니다.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제대로 된 중국의 전 세계 제대로 된 전기차 업체가 없었어요. 네. 그러다가 얼마 뒤에 갑자기 테슬라가 나왔죠. 테슬라 성공하는 걸 보면서 엔진 없어도 자동차를 차 할 수 잘 가네? 아. 빠르네? 네. 멀리 가네 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중국 업체들이 저런 거를 한번 우리도 해보면 어떨까라고 하면서 시작이 됐던 게 BYD입니다. BYD는 선전시에서 굉장히 밀어줬거든요. 네. 선전시에서 어떻게 밀어줬냐면은 일단 선전시에 있는 모든 택시를 다 BYD로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택시 바꾸고 버스 네. 바꾸고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됐고 돈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걸로 다시 R&D하고 캐펙스 투자하고 이렇게 하면서 좋아진 회사가 지금 BYD가 됐어요. 근데 이런 회사들이 하나 둘 늘다가 보니까 지금 100개가 넘어진 거고 네. 물론 거기에는 대부분이 이제 허수도 많이 있긴 합니다만 근데 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기술력을 뽐낼 수 있는 자리가 모토쇼입니다.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홀수해에는 상하이 오토쇼가 열리고요. 짝수해에는 중국 베이징에서 베이징 오토쇼가 열립니다. 오토쇼죠? 오토쇼, 모토쇼 뭐 같은데 얘네는 네네. 이제 사실은 오토 상하이, 뭐 오토 베이징 이렇게 부르기 네. 때문에 이름에 오토쇼. 따라서 좀 다르지만 오늘 그 모토쇼라고 할게요. 네. 모토쇼가 우리가 제일 그 익숙하니까. 익숙하게 네. 들으니까 그게 경년으로 모토쇼가 열리는데 2020년대 이후부터 중국의 위상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거죠. 왜냐? 전기차가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블루칩으로 떠올랐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서 전기차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잘하는 나라가 중국이 돼버린 겁니다. 음. 근데 여기도 2년 전 상하이 오토쇼랑 상하이 네. 모토쇼랑 네. 올해 상하이 모토쇼가 격차가 이만큼 나요 지금. 자, 그 차이를 혹시 오늘 보여줄 수 있어요?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한번 그럼 그 부분부터 가보시죠. 그러니까 네. 2년 전 상하이 오토쇼랑 올해 상하이 오토쇼는 어떻게 모터쇼는 어떻게 달라졌는가? 네,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외관의 느낌 그리고 네. 이제 뭔가 좀 전기차로서 테슬라를 겨냥하는 그런 모델들이 많이 나왔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이제는 목적이 아닙니다. 목표치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우리는 테슬라를 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실제로 판매량으로 봤을 때도 테슬라의 판매 순위는 중국 내에서는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만든 게 테슬라 차보다 더 싼데 더 빠르고 더 멀리 가. 그러니까 네. 중국 사람들 사이에서는 테슬라를 더 이상 이제 살만한 그런 가치를 못 느끼기 시작을 한 거죠. 판매가 안 되고. 근데 그런 게 이제 결국에는 모토쇼 같은 데도 트렌드로 많이 나오는 겁니다. 네. 이번 상하이 모토쇼 같은 경우에는 5개 업체를 좀 중심적으로 봐야 됩니다. 네. 첫 번째는 BYD입니다. BYD, BYD를 봐야 되고 두 번째는 니오입니다. 니오, 니오는 이제 우리가 뭐 샤오펑, 니오, 리오토요 3대장이라고 부르는 데에서 이제 니오라고 하는 회사가 있고요. 네. 세 번째는 지리 자동차입니다. 지리, 지리 자동차는 이제 우리가 뭐 지커라든지 네. 또 우리가 잘 아는 볼보, 폴스타 뭐 네. 이거 그리고 이제 벤츠에도 굉장히 좀 대주주기도 하죠. 그런 엄청난 회사이기도 한 지리 자동차가 있고요. 또 하나는 CATL CATL, 그리고 이제 화웨이 화웨이.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CATL이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긴 하는데 어쨌든 모토쇼니까 제가 BYD부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갈까요? 배터리 관심이 많으니까 CATL을 먼저 갈까요? 모터쇼니까 자동차 먼저 갈까요? BYD 먼저 갈까요? 고민된다. 자동차부터 가시죠. 왜냐하면 CATL 너무 충격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동차부터 가시죠. BYD. BYD부터 가겠습니다. BYD라고 하면은 이제 당연히 중국 내에서 1위 브랜드예요. 네. 판매 1위 브랜드이고 세계적인 자동차 전체 그룹으로 따졌을 때도 판매를 한 7위 정도 하는 굉장히 큰 회사예요. 이제는 무시를 할 수 없는 회사인데 BYD가 브랜드가 4개가 있습니다. 네. BYD가 있고 양왕이라고 하는 굉장히 고급 브랜드가 있고 네. 그리고 덴자라고 하는 준고급 브랜드가 있고요. 네. 방청파워라고 창펑파워 제가 죄송해요. 팡청차오라고 하는 네. 중국말 어렵네요. 네. 네, 제가 중국 사람이 아니라서 네. 친중이 아닌 게 바로 티가 나죠. 네. 뭐 방청파워라 뭐 그렇게 하는데 네. 그 이제 4개 브랜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이번에 좀 중심으로 봐야 되는 데는 양왕이라고 하는 브랜드와 덴자라고 하는 브랜드입니다. 고가 브랜드. 고가, 중고가, 고가 브랜드예요. BYD는 사실은 그렇게 비싼 차가 아니죠. 비싼 차 아니죠? 저가 브랜드, 네. 중저가 브랜드고 이제 그 팡청차오 같은 경우에는 네. 거기는 이제 그 SUV를 좀 많이 내고 근데 거기는 약간 또 중저가예요 거기도. 네. 그런데 이번에 여기서 오토 상하이에서 BYD가 중심적으로 보여줬던 거는 굉장히 비싼 브랜드들입니다. 양왕이라고 하는 브랜드에서는 사실 대당 뭐 80만 위안에서 100만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1억 그냥 넘는 차들 네. 아니면 1억 내외의 차들을 많이 파는 브랜드예요. 중국의 그런 자동차 가격을 생각을 하면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거의 뭐 포르쉐나 네. 페라리급의 그런 가격대로 사람들이 느낍니다. 아니면 벤틀리 정도 네. 굉장히 비싼 가격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누가 사느냐? 중국의 부호들이 사요. 어. 중국의 부호들은 예전에 벤츠 타고 벤틀리 네. 타고 롤스로이스 탔던 사람들이에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점점 자국 브랜드로 돌아가고 있죠. 옛날에 중국의 자국 브랜드 중에서는 홍치라고 하는 네. 중국의 롤스로이스라고 했던 그쵸. 그런 차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중국에도 살만한 그런 비싼 차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근데 BYD가 이런 전략을 이번에 내비칠 수 있었던 거는요. BYD는 이미 중저가 라인에서는 많이 깔아놨어요. 네. 우리는 볼륨은 이제 어느 정도 채웠어. 그러면은 브랜드의 가치, 격을 높여야 된다. 네. 라고 하는 이번에 그런 선포 같은 거를 이번 오토 상하이를 통해서 했던 겁니다. 예전에는 BYD 차들 굉장히 쫙 깔아놓고 네. 그 뒤에 이제
몇 대 양왕 같은 것들이 아, 신기하게 네. 한번 보세요. 우리 이런 기술력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정도로 보여줬다면 이번에는 이 차들을 메인에 내세운 거예요. 네. 그거는 이제 BYD라고 하는 차가 브랜드가 더 이상 싸고 많이 파는 차만이 아니라 기술력도 있고 우리가 이제 전 세계적인 그런 프리미엄 브랜드들 이들과 어깨를 겨뤄줄 수 있을 만큼의 브랜드 가치를 가졌다라는 것을 네.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실제로 가지진 않았어요. 근데 그런 선언을 하면서 사람들의 이제 인식 속에서 중국 차에 대한 그런 인식을 좀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이번 양왕 같은 경우에 한번 제가 준비한 그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면은 이 차는 이제 양왕의 U8이라고 하는 차량의 U8. 롱 휠 베이스 버전입니다. 네. U8은 제가 이번 서울 오토쇼에서도 보여드렸죠. 그 차량이 약간 디펜더라든지 아니면은 그 벤츠의 G 클래스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차량인데 네. 이 차량에 이제 롱 휠 베이스 버전이 나왔어요. 그 차량은 5인승, 4인승 차량이었거든요. 네. U8은. 근데 여기 보시면은 U8L이라고 써 있죠. 네. 그러면서 이제 휠 베이스가 늘어나면서 조금 7인승 차량으로 좀 커졌고요. 네. 그리고 훨씬 안이 좀 고급스러운 것도 넣을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롱휠 베이스가 되면은 실내를 좀 길게 뺄 수 있다 그렇죠. 보니까 네. 이거를 4인승으로 만들게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레인지로버 롱휠 베이스 같은 네. 그런 모델들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굉장히 비싼 모델이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그런 기술력을 보면은 더 이상 중국 차를 무시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정도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고 네. 또 하나는 덴자라고 하는 덴자. 브랜드가 있습니다. 덴자는 원래는 벤츠랑 합작사. 아. 벤츠랑 합작사였는데 지금은 이제 벤츠가 거의 지분을 뺀 상황이고 네. 지금 이제 자체적인 BYD의 중고급 브랜드인데 얘네가 원래는 되게 중국 냄새 나는 그런 고급적인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딱 보시면 한번 띄워주세요. 보면 이게 람보르기니인가 뭔가 싶을 이게 덴자예요? 정도의 차량입니다. 네. 이런 이런 차들이 지금 나올 수가 있는 게 지금 BYD의 주요 치프 디자이너들은 람보르기니에서 실제로 데려왔어요. 아. 그래서 뭐 시걸이라든지 돌핀이라든지 이런 작은 차들도 보면은 되게 예뻐졌거든요. 네. 그게 람보르기니 출신의 디자이너들이 오면서 바뀐 건데 아예 대놓고 람보르기니 같은 차를 만든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요. 이번 네. 오토상하이 때 보여준 차량인데 이런 차들을 보여주면서 BYD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싸고 많이 파는 차가 아니라 우리도 이제는 글로벌리 봤을 때 뭐 그런 기술력이라든지 완성도 측면에서 인정을 해달라라고 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이번에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사실 BYD보다도 조금 더 무서움을 느낀 곳은 네. 니오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익숙한 기업인데 사실 어떤 차가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는 네. 그런 그런 OEM이 아닐까 싶은데 그렇죠. 니오는 뭐가 이렇게 눈에 띄었어요? 니오는 원래 니오라고 하는 브랜드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네. 근데 니오라고 하는 브랜드가 조금은 비싸요. 비싸다 보니까 중국 내 가격으로 보면 테슬라보다 조금 비싸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테슬라를 사지 왜 니오를 사라고 하는 인식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어쨌든 테슬라는 그들에게 수입차기 때문에 그러면은 니오를 사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거는 니오를 살 이유를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이들이 이제 굉장히 기술력이 높이면서 뭐 배터리 스와핑도 하고 갑자기 자율주행 같은 것도 만들고 안에 이제 뭐 음성인식 비서도 넣고 막 이러면서 굉장히 여러 시도를 했는데 그래도 판매량이 많이 늘진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금난을 겪었고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그러다가 니오 같은 경우는 CATL로부터 4조 원 가량의 투자를 받게 됩니다. 네. 이러면서 총알이 빵빵해진 거죠. 그러면서 기존에 추진을 하고 있던 저가 브랜드 정책을 굉장히 확장적으로, 네. 굉장히 전향적으로 지금 펼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발점이 이번 오토상하이였습니다. 그럼 그 전까지는 없었고 이번에 니오가 그 저가형 브랜드를 처음 선보인 겁니까? 처음 선보인 건 아니에요. 작년에도 선보였어요. 작년에도 보였고. 작년에 선보였는데 작년에는 이제 중형 SUV 선보이면서 네. 여기에 대한 힘을 많이 못 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힘을 굉장히 많이 줬어요. 왜 힘을 많이 못 줬냐면은 저가 브랜드라는 거는 팔아도 남는 게 별로 없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니오는 안 그래도 지금 자금난을 겪고 있는데 팔면서 손해 볼 수 있는 차량들을 공격적으로 팔 수 있냐? 못 없죠. 판단 말이죠. 네. 근데 지금은 이제는 볼륨이 좀 많이 필요해진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그래도 우리가 손해를 보면서도 팔아야 되는 상황인데 네. 갑자기 투자까지 들어왔네. 아. 야, 이거 대놓고 팔아야 되겠다라는 걸 이번에 딱 보여준 거죠. 이번엔 시장을 넓혀야겠다. 그렇죠. 네, 한번 보여줄까요?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만들어진 브랜드 두 개가 옴보라고 하는 브랜드 그리고 파이어플라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 차는 옴보의 L90이라고 하는 차량이거든요. 보시면은 뭔가 좀 얼핏 봤을 때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죠. 네. 근데 고급 차는 아니에요. 어. 이 차량이 그렇게 비싼 차량이 아닌데 한 가격 5천만 원대도 안 되는 차량인데 그런데 차 크기는 아이오닉 9이나
EV9보다도 훨씬 큰 차입니다. 아이오닉 9이요? 네, 아이오닉 9 지금 우리나라에서 막 6천 후반대, 미국 가도 뭐 풀옵션 달면 거의 한 9천만 원 가까이 올라가고 네. EV9은 9천만 원 넘는 차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EV9의 고성능 모델인 GT가 있어요. EV9 GT. 네, 네. 걔보다 이 차량이 성능이 더 좋은데 쉽게 말하면 파워트레인 출력이 더 높아요. 네. 높은데 가격은 반값 조금 넘고 크기는 더 커요. 거기다가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그런 뭐 자랑하는 니오가 자랑하는 그런 이제 자율주행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이제 중국에서도 네네. 그 이제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 2.999의 그 네. ADAS 시스템도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차량이 지금 이번에 니오에서 굉장히 지금 전향적으로 많이 팔려고 이번에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네. 이 차 한번 앞에 보시면 프렁크 되게 크거든요. 이 프렁크 되게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사이버 트럭. 사이버 트럭 그렇죠. 사이버 트럭의 프렁크랑 똑같은 형태입니다. 이게. 이게 예전에 보통 프렁크라고 하면은 여기 이제 앞에 막혀 턱이 있죠. 있었죠. 네, 막혀 네, 있었죠.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깊숙이 넣는 모습이었다면 네. 이거는 사람이 앉을 수도 있고 여러 활용도를 할 수 있게 만든 건데 사이버 트럭처럼 만든 그런 거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많이 팔면 분명히 손해를 엄청 볼 겁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차는 그 가격에 팔 수 없는 차예요. 근데 팔아야 됩니다. 지금 니오는 팔아야지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차량을 이번에 굉장히 크게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사진을 지금 준비를 못했는데 파이어플라이라고 하는 차가 있어요. 브랜드가 이번 새로 생겼습니다. 불파리? 불파리. 네, 불파리. 화재파리? 네, 불하면 안 되는데. 불나방은 아니고 불파리. 네. 그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과 아세안 시장. 아세안 중국, 시장에서 아세안 지금 시장. 중국 차들이 많이 팔리고 있는데 네. 거기는 사실 2륜차, 3륜차들이 많이 팔리고 있고 우리가 아는 실제 제대로 된 그런 전기차는 생각보다 판매량이 높진 않거든요. 네. 아세안은 기본적으로 좀 약간 소득 수준이 낮다 보니까 많이 비싼 차를 못 사잖아요. 근데 그들도 어느 정도 이제는 뭐 쉽게 말하면 준중형급 이하의 차더라도 네. 사람 4명이 충분히 탈 수 있는 그런 차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시장을 공략을 해서 이번에 파이어플라이라고 하는 브랜드에서 새로운 차가 나왔고요. 네. 그거를 중국과 아세안을 겨냥해서 이번에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니오에 대해서 왜 좀 놀랐냐면은 니오는 기술력이라든지 뭐 디자인이라든지 여러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호평을 많이 받는 반면에 근데 이제 볼륨이 잘 안 늘다 보니까 네. 이 브랜드에 대해서는 항상 저기는 어느 정도 한계점이 있다. 되게 니치 마켓만 가져갈 수 있고 메인스트림이 못 들어올 거다라고 하는 그런 편견이 많았고 네. 그런 실제로도 그랬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도 잘 못 이루어지고 주가도 못 갔죠, 사실은. 그랬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판매 볼륨을 만들 수 있는 계기를 이번에 마련한 거고요. 니오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웨이샤오리라고 하는 그 3대장 중에서는 니오가 조금은 새롭게 1대장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을 이번에 좀 마련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반대로 샤오펑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좀 많이 힘을 줬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도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파격적인 모습을 못 보여줬거든요. 아하. 아무리 좋은 전기차를 내놓고 새로운 뭔가를 좀 보여주더라도 네. 파격성이 없으면은 이번에 1000개 업체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 1000개 업체 중에서 네, 업체 수가 1000개나 돼요. 자동차 업체가 1000개라고요? 자동차 업체 1000개 나왔고 신차 월드 프리미어가 100개가 나왔어요. 자동차 업체가 1000개나 돼요? 거기 오토상하이를 가면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 코엑스 같은 곳 있죠. 네. 그런 게 한 6개 정도 이렇게 관 이래가지고 왜 내 머릿속에 자동차 업체가 5개밖에 안 떠오르지? 1000개나 돼요? 네, 엄청납니다. 네, 뭐 독일업 우리 현대차 기아 빼고 다 나갔다고 보면 돼요. 진짜 현대차 기아는 이번에 안 나갔는데 네. 나머지 뭐 도요타도 나갔고 혼다도 나갔고 다 나갔어요. 벤츠, BMW 다 나갔습니다. 그들이 다 나갈 만큼 중국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서 지금 다른 유럽 브랜드들이 변방의 느낌이 줬단 말이죠. 잠깐 폭스바겐 이야기 잠깐 하자면 네. 폭스바겐이 이번에 굉장히 큰 이야기를 했거든요. 중국 내에서 5년 동안에 신차를 30종 발표를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부분의 시스템을 다 중국 걸 넣기로 했어요. 네. BMW는 이번에 더 센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뇌를 딥식을 넣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딥시크를 넣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도가 생각보다 많이 안 되고 있어요. 네. 왜 그러냐? 그렇게 파격적인 이야기를 하더라도 더 파격적인 게 있다 보니까 이제는 그렇게 중국 시장 내에서만큼 그들에 대한 영향력이라든지 이게 많이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그 뭐 질이 다 볼 수는 없으니까 네. 바로 CATL 먼저 가죠. CATL CATL 갈까요? 가고 그다음에 왜 이렇게 상하이 모터쇼가 이렇게 화려한지 네. 그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먼저 알겠습니다. CATL. 저는 이게 물론 이제 5분 안에 500km 갈 수 있을 만큼 충전 가능하다. 이것도 놀라웠지만 네. 우리 어렸을 때
레몬에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뭐죠? 구리판 꽂아서 이렇게 불 붙였는데 그거 네. 이제 소금물에다 넣으면 이렇게 막 불 켜지고 이랬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번에 소금 배터리 공개했다면서요? 네, 소디움 배터리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아. 소디움 배터리가 말이 어려운데 나트륨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소디움이 나트륨 같은 말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소금으로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 어. 라고 하는 게 이번에 나온 건데, 소디움 배터리는 뭐 이론적으로는 한 2년 정도 전부터 이미 완성이 되어 있었고요. 네. 근데 이게 상용화를 하는 게 굉장히 힘들 거라고 해서 상용화를 어떻게 할 거냐고 할 때 이제 처음에 전자기기 쪽으로 갔던 겁니다. 소디움 배터리가 에너지 밀도가 높지가 않아요. 뭐 NCM이라든지 LFP 이런 거에 비해서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구를 킬 수 있었던 네. 게 소디움의 그런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원리였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중국의 그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초과학 기술이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축적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계속해서 개발하고 발전을 시키다 보니까 소디움으로도 이제는 자동차를 굴릴 수 있을 정도의 에너지 밀도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번에 나왔던 가장 충격적인 숫자가 네. 175와트시 퍼 킬로그램이에요. 네. 175. 175. 175라는 거 기억을 하세요. 네, 175. 175 그 와트시 킬로그램이 예전에 LFP 배터리의 밀도입니다. LFP 배터리가 이제 전기차에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을 때, 네. 최근에 LFP는 이제 225에서 250까지 나오거든요. 아, 네. 굉장히 많이 좋아졌는데 175 정도가 되면 전기차를 굴릴 수가 있어요. 어. 근데 이번에 CATL 발표를 봤을 때 전기차로 만들면은 400에서 500km를 갈 수 있고, 네. 하이브리드에 집어넣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하이브리드는, 이들이 말하는 하이브리드는 PHEV입니다. 네네. PHEV에 넣게 되면은 200km 정도는 굴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소디움이 더 이상 이제는 그냥 책상 위에서만 굴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도로에서도 다닐 수 있고, 전자기기가 아니라 ESS로도 쓸 수 있는 그 정도의 에너지 밀도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175를 그 혹시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차량으로 비교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네. 그 우리 전에 테슬라 모델 Y가 중국에서 이제 들어왔을 때 네네. 보조금을 받기 위한 걸로 LFP가 들어간 350km 달리는 차량이 있었잖아요. 네. 혹시 그 차량은 어느 정도 수치였을까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175에서 185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아, 그때 그 모델 정도? 3 나왔을 때. 네네. 모델 Y 나오기 전에 모델 3 처음 나왔으니까 네. 그때 아마 그 정도였던 걸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 정도 수준으로 지금 올라온 거예요. 나트륨 배터리가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 이게 나트륨 배터리라고 하는 거를 처음 나왔을 때, 야, 그걸 어떻게 자동차를 굴리냐라고 네.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이게 뭐 소금이라서가 아니라 에너지 밀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네. 이론적으로 네. 물성상. 근데 거기에 물성의 한계를 계속해서 극한으로 지금 끌어올리는 기술이 중국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기차용으로 쓸 수 있게 되면은 실제로 이게 LFP 배터리보다도 비용이 절반 이하로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아, 그렇게 싸져요? LFP도 싼데 네. 얘는 더 싸단 말이에요. 네. 정확한 지금 이야기는 안 나오는데 2분의 1에서 3분의 1까지 싸게 만들 수 있다고 하니까 네. 그러면은 NCM이랑 비교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거의 반의 반 정도로 싸집니다. 엄청나게 싸게 돼요. 음. 근데 이렇게 되면 전기차 가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고, 네. 그러면은 전기차 보급량이 지금보다도 훨씬 많이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나트륨 배터리를 혹시 NCM이나 뭐 LFP랑 비교했을 때 나트륨 배터리는 뭐가 좋아요? 일단 밀도는 낮은 거 알겠어요. 네. 근데 밀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까지 그 주행 거리를 늘렸다는 거는 뭐 알겠는데, 네, 뭐 안전성이라든지 그렇죠. 뭐 아니면 그 우리 열폭주 맞나요? 네, 네. 라든지 이런 쪽은 어때요? 나트륨 배터리가? 근데 나트륨 배터리의 가장 큰 장점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싸다. 두 번째로 장점은 안전하다. 안전하다. 안전성이 LFP 배터리가 NCM보다 훨씬 안전하다고 하잖아요. 네. 여기에는 약간 이야기를 드리면은 그 NCM에서는 사실 니켈 때문에 조금 이게 폭주를 한다라든지 이런 위험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LFP는 일단 니켈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안전성이 NCM 대비해서 훨씬 높습니다.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높다고 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 뭐 ESS 같은데 굉장히 많이 쓰인단 말이에요. 여기는 뭐 전기차보다도 전기차 배터리에 뭐 몇십 배, 몇백 배를 모아놓은 게 ESS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긴 하나가 불이 나면은 굉장히 큰 일이 난단 그쵸. 말이에요. 예전에 LG랑 삼성이 이제 ESS 화재 때문에 좀 많이 고생을 했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 이제 ESS를 최근에는 LFP로 많이 돌리고 있단 말이죠. 그때 저희 취재 기자가 낮에 전화했었나? 소방서에 낮에 전화했는데 네. 밤까지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네. 왜 그런지 보니까 불이 안 꺼져서 아. 하루 종일 불이 안 꺼져서 네.
그랬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한번 열폭주 일어나기 시작해서 화재로 발생하게 되면 종잡을 수 없었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나트륨 배터리는 네. LFP보다도 더 안전하다고 합니다. 거기 이번에 그 CATL 발표 내용에 따르면은 네. 불이 안 난다라고 워딩을 치기는 했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불이 안 나는 배터리는 세상에 없기 때문에. 네. 근데 99.99999% 정도의 안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식의 거의 그런 굉장히 큰 자신감을 보였는데 취재를 해보니까 실제로 나트륨 배터리는 불이 날 확률이 정말 극히 적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 측면에서 굉장히 높고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전기차보다도 ESS로 굉장히 많이 쓸 것 같다. 아. 그리고 이번에 또 발표 내용 중에 좀 충격적인 숫자 하나는 5C 충전이 가능하다. 5C. 5C 나트륨 면- 배터리가 5C라고요? 네, 나트륨 네. 배터리가 5C 충전이 가능하다. 5C는 아까 예전에 말씀 1C가 1시간에 충전되는 거잖아요. 네. 5C면은 그러면은 12분 만에 12분 만에 충전을 완충 다 할 수 있다. 가능하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요. 지금 많이들 쓰고 있는 게 3C에서 3.5C 정도 네. 된단 말이에요. 그거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로 충전이 가능한 그런 배터리란 겁니다.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지금 많이 보급이 된다. 그러면은 나트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싸요. 네. 싸고 안전한 ESS를 굉장히 많이 버틸 수 있다. 음. 이거는 뭐냐면요. 나중에 초급속 충전기를 만들 때, 네. 초급속 충전 인프라를 깔 때, 네. 그때 제일 문제가 전력망이잖아요. 예. 전력망을 굉장히 많이 깔아야 되는 건데, 그거를 보완시켜 줄 수 있는 게 이게 ESS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거 어떻게 보완시켜요? 전력망을 왜 그때 이제 많이 새롭게 깔아야 되냐면은 네. 하이 볼티지, 하이 암페어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전력망을 시설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거는 급속 충전할 때 피크가 쳤을 때 그거를 감당을 해야 되다 보니까 네. 평소에는 이만큼 감당이 아니라 평소에는 요만큼밖에 맞아요. 안 쓰는데 안 쓰는데도 얼마 안 쓰죠. 불구하고 네. 항상 예비로 이만큼을 물론, 준비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오버스펙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과 인프라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럴 필요 없이 그때 쓸 수 있는 전력은 ESS에서 뺐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전력망만 만들어 놓으면은 되다 보니까 ESS와 초급속 충전기는 앞으로 세트로 나갈 거예요. 네, 인프라를 깔 때. 네. 근데 그때 지금 NCM은 절대로 지금 안 하려고 하고 있고 ESS로 네. LFP로 지금 많이 까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갑자기 소디움이 나온 겁니다. 소디움이 나오다 보니까 예를 들면 ESS LFP로 100개를 깔 거면 이거는 200개, 300개를 깔 수 있다라는 네.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 근데 더 불도 안 난다고 하니 게다가 LFP보다도 더 기존의 LFP보다도 더 빠른 충전 속도를 가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상용화로 풀릴 경우에는 굉장히 ESS 시장이 빨리 커질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딱 이렇게 되면 두 가지 질문이 생기죠. 첫 네. 번째 질문, 못 믿겠다. 못 믿겠다. 그렇죠. 못 믿겠다. 첫 번째 믿기 질문. 어려워요, 저도. 두 번째 질문, 기술은 있어도 양산은 다른 얘기다. 네. 어떻습니까? 12월 달부터 양산 들어갑니다, 지금. 아, 발표를 그렇게 했어요? 네, CATL이 12월에 양산을 하겠다라고 한 이야기는 이미 아, 근데 수급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런데 네. 양산은 해도 수율은 못 잡는다. 요건 어떻습니까? 수율도 거의 다 잡았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오히려 NCM 이런 것보다 수율 잡기가 훨씬 쉽대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급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디 공급하는지는 아직은 몰라요. 네. 그런데 전기차, 하이브리드, ESS 다 이야기가 나온 걸로 봐서는 이건 단순히 실험실의 수치가 아닌 것 같아요. 공급처에 다 지금 정해져 있는 상태인 것 같고. 근데 저는 전기차로 나오는 것보다도 ESS로 나오는 게 훨씬 더 국내 기업들한테는 타격이 클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내 기업들은 전기차용 배터리는 이미 NCM으로 대부분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네. 비싸게 팔더라도 우리는 사줄 만한 곳들이 지금 많이 넣고 있단 말이죠. 네. 거기다 또 미국이라고 하는 든든한 시장도 있고 하지만 ESS는 다른 거예요. 네. ESS는 지금 NCM을 거의 수요가 없고 네. LFP로 수요가 거의 다 넘어간 상태인데 LG 엔솔이 최근에 LFP ESS를 최근에 처음으로 수주를 땄단 말이에요. 네. 공급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삼성 SDI랑 SK온도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네, 아직까지 공급처를 못 잡았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여기보다도 더 싼 그리고 더 안전한 소디움이 나왔다라고 하는 게 알려지면은 지금 추가적인 수요처를 찾기가 쉽지가 않을 거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혹시 네. 그 지금 중국의 배터리가 만약에 미국으로 넘어가려면 네네. 거의 뭐 지금 아직 협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모르지만 그러니까 과거대로 만약에 125%의 관세가 붙는다 쳐요. 네네. 근데 아까 소듐 배터리, 그러니까 나트륨 배터리는 NCM보다 거의 반의 반 정도까지 쌀 수 있다. 네네.
그러면 125% 관세 붙여도 싸다는 건가요? 부추도 싸죠. 네. 하지만 그건 넘어가는 거는 아무래도 좀 다른 이야기가 될 거기 그래요?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유럽 시장과 굉장히 좀 유럽과 굉장히 좀 관계가 좋아지고 있고 유럽 내에서도 ESS의 수요는 굉장히 많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만 공략을 하고 자국 내에서만 돌리더라도 지금 우리 전기차 보면은 중국 전기차가 얼마나 무섭게 올라왔어요. 자국 바탕으로 올랐단 말이에요. 이제 수출 시작을 하는데 네. ESS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도 수요가 굉장히 많은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소디움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은 너무 무섭다는 거죠. 네, 네.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이들이 잘하고 있다, 이들을 찬양하자가 아니라 이들이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이들의 그런 기술력을 우리가 그냥 단순히 뭐 조롱하고 무시할 게 아니라 인정을 할 부분 인정을 하고 우리가 대응책을 찾아야 되는 거는 빨리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대응책은 빨리 새로운 시장 개발을 해야 돼요. 우리는 네, 그 부분을 빨리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동차는 사실 완성차에서 원하는 그 부품을 자기들이 선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중국이 밀어붙인다고 해도 선택을 안 하면 그만이거든요. 근데 ESS 같은 경우는 지금 대체제가 별로 없어요. 네. LFP가 대부분의 ESS고 거기에 대항하는 게 소디움이 나왔단 말이에요. 중국 거의 대체제가 또 중국 거란 말이죠, 지금은.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 입장으로서는 좀 무서운 일이 이번에 공개가 됐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뭐 지금 제가 소디움만 이야기했지만 뭐 중국 배터리 이제 CATL의 센싱이라고 하는 또 충격적인 배터리가 있었는데 이거에 2가 나왔어요. 센싱 2. 센싱 2. 네. 센싱 2는 더 충격입니다. 왜요? 충전 속도가 12C예요. 12C. 12C. 5분. 아, 5분. 진짜 5분. 네. BYD가 10C였어요. 네. 6분. 6분. 얘는 1분 당겼습니다. 5분 충전 가능해요. 5분 충전 가능한데 이번에 단서를 단 게 뭐냐면은 1.3메가와트짜리 초급속으로 쏴줬을 때 네. 이거를 우리가 5분 만에 충전이 다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1.3을 누가 쏴줄 수 있느냐? 누가 쓸 수 있습니까? 지리 자동차가 지금 1.2를 쏠 수가 있고요. 네. 화웨이가 1.5를 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기술적으로도 어느 정도는 우리 맨날 예전에 이야기했잖아요. BYD랑 지리랑 화웨이가 우린 쏴줄 수 있어. 네. 근데 니들 받을 수가 있어라고 했는데 그렇죠. 이번에 CATL이 우리 받을 수 있어가 나온 거예요. 쏠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 게 이번에 중국에서 다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고. 근데 CATL이 최근에 자동차 업체들이랑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랑 파트너십 내지 협업 그리고 이제 뭐 거의 뭐 합작에 가까운 그런 형태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뭐 지리도 있고요. 니오도 있고요. 네. 그들이랑 지금 손을 잡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전기차를 안정적으로 전기차 배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그런 수요처를 만들면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걸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지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2메가를 쏠 수 있는 충전 인프라 기술을 갖게 됐고 니오는 스와핑을 하잖아요. 네, 배터리 그렇죠. 스왑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배터리 스왑 시스템이 활발하게 돌아가려면은 전기차 대수보다 5배 이상의 배터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CATL 입장에서는 굉장히 땡큐죠. 배터리의 수요가 엄청 많아지는군요. 네. 아까 그 류종훈 기자가 얘기했을 때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중국의 기술을 폄하하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네. 그러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문득 생각해 보니까 세상이 변하고 기술이 변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망했던 기업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많죠. 예를 들어 필름. 그러니까 필름을 사람들은 여전히 사랑할 거야. 왜냐면 그러면서 그때 했던 얘기가 사람들이 인화를 하는 재미를 디지털 카메라로는 느낄 수 없어 라고 하면서 필름을 계속했다가 결국은 망했죠. 노키아도 있었고. 노키아 그때 사람들이 버튼을 누르는 그 감성을 더 좋아할 거야. 이걸 이 터치 스크린이 이길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면서 세상의 변화를 인정하지 않았다가 망했고 네. 이런 걸 보면 이렇게 변화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중국이 기술이 발전했어 이걸 인정하지 않았을 때 우리의 앞길은 어쩌면 암담할 수도 있다. 그렇죠. 오히려 인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만두는 지금 누가 제일 잘하냐? 만두 누가 제일 잘하나요? 하림의 더미식 만두가 가장 잘한다. 인정을 해야 된다. 이거는 인정해야 된다. 더 이상 그래, 비비고 고향 만두가 아니다. 고향 만두 아니다. 저 이미 고향 만두에서 갈아탔어요. 와. 저 원래는 고향 만두 광팬이거든요. 네. 내가 수많은 만두를 먹었지만 결국은 다 고향 만두로 다시 갔어. 아 이거 고향 만두에서 들어오면 안 되는데. 근데 진짜로 제가 고향 만두만 계속 먹다가 이번에 완전 갈아탔습니다. 그럼 더미식 하림 더미식의
이 만두 교자를 교자. 네. 저희가 가져왔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판매가 정가는 1,900원이에요. 근데 어느 누구도 정가로 사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 가격 한번 비교해 보시면 딴 데 가셨을 때 8,600원 내지는 9,000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할인받아서 8,600원에 사는 것보다 저희 압권에서 7,000원에 사는 게 훨씬 더 싸다. 아 그리고 이거 많이 사면 살수록 싸다면서요 이게. 많이 사면 살수록 싸죠. 일단 류종훈 기자가 한번 맛을 보고 네. 류종훈 기자가 한번 맛을 봐줘요. 알겠습니다. 네. 아니 거기 앉아서 먹어야지 어디? 이게 새우 교자라고 하는데. 네. 새우 교자. 네, 한번 먹어볼게요. 저 새우 교자 먹다 보면은 이렇게 중간 중간에 쫄깃쫄깃 약간 우리 그 밀크티의 알맹이 있죠. 젤리 알맹이 있죠. 네. 그걸 뭐라고 하더라? 버블 같이 쫄깃쫄깃 씹히는 게 있어요. 그게 새우예요. 너무 맛있다. 그러니까 자 맛은 사실 개인적 취향도 다를 수 있고 그리고 맛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저희가 전문가는 아니죠. 맛의 전문가분들은 음식 리뷰어들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맛을 평가하는 건 사실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저희는 누차 말씀드리는 게 그러면 내가 이걸 좋아하는데 같은 제품을 어떻게 싸게 살 수 있을 것이냐? 그 방법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국내 거의 최저가 이번 주까지입니다. 27일까지 이번 주 일요일까지만이에요. 일요일까지만 국내 최저가로 가져왔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어제도 댓글 달렸더라고. 뭐 저기서 할인 받으면 몇 퍼센트 주던데 그거는 그 사람한테 주는 쿠폰이니까 저희는 그거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하지 말고 누구나 보편적으로 받을 수 있는 할인 정도는 우리가 가져올 수 있어야죠. 그게 바로 할인에서 직접 주는 웰컴 쿠폰이 있습니다. 엔페이나 아니면 카카오페이 이런 걸로 결제하지 마시고 그 자사몰 저희 압권에서 지금 링크 드릴 거예요. 그 댓글에 링크 있는데 그 링크를 따라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지금 영상 화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좌하단 왼쪽 하단 거기 버튼 하나 있을 겁니다. 그 버튼 누르시면 바로 몰로 들어가실 수 있거든요. 그 몰 따라서 들어가셔서 다른 페이먼트 말고 바로 구매 버튼을 누르셔서 구매를 하시면 웰컴 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했을 때. 그러면은 2만 원에 5천 원 할인, 그 다음에 4만 원에 1만 원 할인, 그리고 배송비 무료. 그거 세 가지를 혜택을 드리거든요. 그렇게 사면 진짜 어느 곳보다도 월등히 쌉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 라이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12봉지를 샀어요. 12봉지. 요거 갈아탄 거 아시겠죠? 네. 12봉지를 샀는데 그게 얼마였다? 4만 원이 일단 넘었기 때문에 1만 원 할인 받고 네. 무료 배송해서 하니까 32,900원 나왔어요. 와. 12봉지에 32,900원 얼마입니까? 32,900원, 33,000원에 12봉지. 제가 3봉지에 아까 3,000원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 왜 많이 살수록 싸다고 했냐면 제가 6봉 샀거든요. 네. 6봉 사니까 얼마였어요? 5,000원 쿠폰 들어와요. 네. 이렇게 해서 21,000원만 했거든요. 21,000원. 네, 근데 아까 보니까 10,000원 더 내면 2배를 가져갈 수 있잖아, 만원 지금. 더 내면 2배를 가져갈 수 있는데. 야, 바보네. 그러니까 12봉을 사니까 32,900원. 이거 한 봉지에 지금 3,000원이 안 되는 거예요. 와, 진짜 싸다. 네, 이거 비교해 보니까 네. 고향만두 미안하지만 고향만두보다 싸더라. 끝났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저희 요즘엔 사용 기한이라고 하죠. 유통 기한이 아니라 소비 기한이라고 하죠. 소비 기한이 올해 연말까지입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 든든하게 한번 창고 채워 놓으셨다가 하나씩 올 한 해 동안 꺼내 드시는 그런 방법으로 해도 되니까 네. 충분히 사 두셨다가 한 해 동안 이 할인을 다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상하이 모터쇼 그리고 나도 하나 맛은 보고 끝내야지. 저 진실의 미간. 만두는 잘라 먹으면 안 돼. 한 입에 먹어야 돼. 맛잘알이네요. 여러분 꼭 많은 혜택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지금까지 압권이었습니다.